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전 세계 독자의 사랑을 받은 밀가루 똥배의 저자 윌리엄 데이비스의 신간도서 내장은 왜 우울할까입니다. 책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함께 마이크로바이오옴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마이크로바이오옴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몸에 사는 세균, 바이러스 등의 각종 미생물, 즉 우리 몸속의 미생물 집단인 거죠.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장벽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일반인과 치매 환자 20명씩 장내 미생물 구성을 분석한 결과 치매 환자인 경우 유익균과 유해균의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책은 우리의 현대적 생활 방식이 어떻게 우리의 위장관 속 미생물군 구성을 무너뜨리는지, 이로 인해서 과민대장증후군, 노화, 비만, 당뇨병, 우울증, 뇌질환 등 온갖 질병이 초래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4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너진 체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바로 세워서 건강을 회복하고 체중을 감량하는 방법을 일주 간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책 분량이 400페이지를 넘는데요. 읽으면서도 어떤 부분을 알려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4주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내 몸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요. 그리고 건강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믿을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직접 만드는 법을 낭독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 밀가루 똥배 시리즈의 첫 책에서 나는 농업과학자와 농부들이 밀이라는 식물을 어떻게 개량했는지 설명했다. 본래 150cm 높이였던 식물은 수천 번의 유전학 실험을 거쳐 45cm 높이의 두꺼운 줄기와 굵직한 나달을 가진 작물로 바뀌었다. 유전학으로 변형시킨 최종 결과물은 실제로 생산량이 매우 많아 농부들은 야생종보다 에이커당 수십 배 더 많은 작물을 수확할 수 있었다. 수확량이 증가하면서 기하여 허덕이는 개발도상국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작물을 먹은 인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마주했다. 예컨대 식욕 촉진부터 척도엽 간질, 지루, 셀리악병이 400% 증가까지 다양하다. 예전에는 희귀했던 1형 및 2형 당뇨병이 흔한 질병이 되었고 살기 위해 먹었던 인간은 이제 만족할 줄 모르고 양껏 먹으려는 욕심을 갖게 되었다. 현대 밀의 섭취가 인간 건강에 미친 결과는 너무나 파괴적이고 비정상적이라 나는 현대 밀을 프랑켄슈타인 곡물이라 부른다. 나는 식단에서 프랑켄슈타인 곡물을 빼면 건강 측면에서 상당한, 때로는 삶을 바꿀 만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천 명이 손쉽게 체중을 줄이고 건강해졌으며 1950년대 사람들처럼 배가 날씬해지고 수많은 현대 질환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보고도 상당히 많았다. 아무 노력 없이도 몸무게가 21kg 줄었고 이제는 항상 배고프지 않다. 당뇨병 전 단계에서 벗어났고 혈압약은 2 종류를 끊었다. 류마티즘성 관절염은 70%가량 나아져서 한 달에 수백만 원짜리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직 급성 통증이 남아있고 스테로이드와 나프록센은 다시 복용해야 했다. 즉, 프랑켄슈타인 곡물을 식단에서 빼고 내가 추천하는 영양보충제를 한 줌 넣자
인슐린 저항성 같은 질환은 회복될 수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효과를 보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었다. 체중이 3kg 줄었다고 보고한 사람도 14kg 줄었다고 보고한 사람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제대로 지켜도 체중 감량은 어느 순간 멈춰버렸다. 밀가루 똥배 생활 방식은 위장관에 거주하는 건강한 미생물 중, 즉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회복시키려는 기본적인 노력이지만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했다. 밀가루 똥배 공동체의 경험 외에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관련 연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우울증, 사회적 고립감, 증오, 불안, 주의력 결핍, 과다활동 장애 등이 일반적인 정신장애와 심리 문제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의 붕괴 탓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나아가 비만, 자가면역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처럼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질환도 인간의 횡격막 아래 거주하는 미생물군의 일어난 변화 탓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우리 몸속 생태계를 교란하는 현대적 생활 방식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다른 건강 문제를 불러온다. 현대인의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치 괴물과 같다. 이 괴물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면역 체계는 없다. 가공식품부터 위산 억제제까지 현대 생활의 어떤 요소들은 현대인의 장을 더는 인간의 장이 아니게 만들었다. 나는 이것을 프랑켄슈타인 장이라고 부르며 이는 우리 건강의 프랑켄슈타인 곡물만큼 어쩌면 프랑켄슈타인 곡물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다. 과민성 대장증후군부터 변비, 궤양성 결장염, 크론병까지 또 다낭성 난소증후군, 결장암부터 우울증과 절망감, 사회적 고립감, 자살 충동까지 진짜 건강공포는 프랑켄슈타인 장에서 시작된다. 이 모든 것이 사회 또는 개인으로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붕괴한 프랑켄슈타인 장이 보여주는 결과다. 현대사회의 미생물군 붕괴 요인은 우리 몸속 대부분 위장관에 집중적으로 존재하는 해로운 세균과 진균종을 급증시키는데 이를 장내세균 불균형이라고 한다. 장내세균 불균형은 위장관의 마지막 1.5m에 해당하는 결장에 제한하며 궤양성 결장염이나 결장암 같은 위험을 초래한다. 해로운 세균종이 거주하던 결장에서 나와 회장, 공장, 십이지장, 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도 흔히 일어난다. 이를 소장세균 과증식이라 부른다. 세균 무리의 붕괴로 소장세균 과증식이 일어나면 종종 진균종도 비슷하게 급증하면서 위장관을 타고 올라와 원래 서식하지 않던 곳에서 증식하게 되며 이를 소장진균 과증식이라고 한다. 슬프게도 많은 의사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표면에 드러나는 다양한 질병만 치료한다. 자신에게 소장세균 과증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곁주머니염, 하시모토병, 결장암처럼 손쉽게 회복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린다면 기나긴 처방전과 담낭절제 혹은 체중 감량 수술 같은 심각한 의료 처치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소장세균 과증식이나 소장진균 과증식을 초기에 발견해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회복했다면 균형 잡힌 몸속 미생물 우주와의 공생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소장세균 과증식이나 소장진균 과증식에 뒤따르는 여러 만성질병은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핵심은 장내세균 불균형, 소장세균 과증식, 소장진균 과증식을 이해하고 이들이 보내는 신호와 결과를 정확하게 인식해 이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렇다면 9m에 이르는 장내 감염과 소장세균 과증식의 부산물이 온몸에 퍼졌다는 징후를 보여주는 숨길 수 없는 신호는 무엇일까? 1. 음식 과민증.
식품 알레르기,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 과민증, 포도맥 과민증, 양파, 마늘, 가지과 식물인 가지, 토마토, 감자, 후추 과민증, 히스타민 유도식품인 조개, 숙성한 치즈, 견과류, 콩류, 그 외 다양한 식품, 과당, 소비톨, 달걀, 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가장 흔한 상황은 콩과 식물, 뿌리 채소처럼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를 함유한 식품이나 양파 같은 이눌린 함유 식품을 먹으면 90분 안에 배에 가스가 가득 차고 팽만감이 들며 설사가 나는 것이다. 불안, 부정적인 생각이나 우울, 분노처럼 정서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반응을 통해 섭취한 음식이 소화 과정에서 9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위치인 위장관 상부에 세균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을 섭취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면 소장세균 과증식은 물론 소장진균 과증식도 있다는 강력한 증거다. 2. 지방 흡수 장애. 식이지방 소화를 방해하는 요인은 수없이 많지만 입원할 정도의 상태, 급성질환, 췌장이나 담낭 손상이 아니라면 소장세균 과증식이 가장 흔한 원인이다. 배변할 때 기름방울이 섞여 나오는지, 변기와 물의 접촉면에 기름이 끼어 있는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3. 지속적이거나 재발하는 피부 발진. 피부과 전문의에게 습진, 장미증, 건선을 진단받고 치료용 스테로이드 연고나 값비싼 생물제제를 이미 바르지 않았나요? 생물제제 약품은 값이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호흡기, 피부의 진균 감염, 심지어 림프종 발생 등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의사의 처방을 그대로 따랐다가는 발진이 치료되지 않거나 재발한다. 소장세균 과증식을 의심해야 할 시점이다. 4. 소장세균 과증식이 있을 가능성이 큰 건강상태. 과체중이나 비만, 당뇨병 전 단계나 2형 당뇨병, 자가 면역질환, 지방간, 섬유 근육통, 과민대장 증후군, 하지불안 증후군, 만성변비, 장미증, 건선,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성 치매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등은 소장세균 과증식이 질병의 원인이거나 최소한 질병을 악화하는 중요한 요인일 가능성이 50% 이상이다. 5. 위산 억제제와 항염증제, 오메프라졸, 판토프라졸, 라니티딘 같은 위산 억제제를 복용하면 소장세균 과증식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오래 복용할수록 심하다. 마찬가지로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같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를 여러 주에서 여러 달에 걸쳐 복용하면 소장세균 과증식이 나타날 가능성도 커진다. 6. 위산 부족.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나 위산 저하증 병력은 소장세균 과증식을 위한 무대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나 자가 면역 위험으로 인해 위산 억제제를 먹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위산이 부족해지면 먹은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무르고 고기와 같은 단백질을 섭취할 때 불편감을 느끼는 등의 신호가 나타난다. 역시 세균 과증식이 의심된다. 이 단계의 소장세균 과증식은 위에 세균이 우글거리는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 7. 오피오이드 사용 병력. 장 활동을 늦추는 오피오이드는 소장세균 과증식에 보내는 초대장이나 다름없다. 밀에 함유된 글리아딘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생성되는 오피오이드 펩타이드도 장 활동을 늦추고 소장세균 과증식을 유도한다. 8. 갑상샘 저하증. 갑상샘 호르몬이 부족하면 장 활동이 느려지므로 갑상샘 저하증 역시
해로운 세균종의 증식을 돕는다. 갑상샘 저하증 병력이 있는 사람의 50% 이상은 갑상샘 호르몬을 복용해도 소장세균 과증식이 발견된다. 즉, 갑상샘 호르몬을 교정하기 전에 초장세균 과증식이 먼저 생겼다는 뜻이다. 8. 복부 수술 병력. 비만 대사 수술, 위절제, 담낭절제, 결장절제 등 정상적인 해부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는 수술은 무엇이든 소장세균 과증식을 촉진한다. 담석이나 췌장염 병력도 소장세균 과증식 위험도와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 이 목록은 소장세균 과증식과 연관되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상황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위 항목들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더라도 여전히 소장세균 과증식에 걸렸을 수 있다. 누가 소장세균 과증식에 걸릴까? 소장세균 과증식과 소장진균 과증식은 습관과 생활방식이 만들어낸 질병이다. 건강한 생활방식을 따르더라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세균과 진균 과증식을 촉진하는 요인이 너무나 폭넓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소장세균 과증식은 너무나 흔하다. 사회 어디에서나 소장세균 과증식에 걸린 사람을 적어도 몇 명은 만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당신도 포함될 수 있다. 임상 연구 결과 다양한 증상이 소장세균 과증식과 관련되어 있었다. 연관성이 드러난 질병은 다음과 같다. 1. 비만. 비만한 사람의 23에서 88.9%는 소장세균 과증식에 걸렸다고 보고되었다. 이 사실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이 소장세균 과증식에 걸렸으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2. 당뇨. 1형 및 2형 당뇨 환자에게 소장세균 과증식이 존재할 가능성은 11에서 60%에 이른다. 3. 과민대장증후군. 추정치는 들쑥날쑥하지만 대체로 과민대장증후군 환자의 35에서 84%가 소장세균 과증식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낸다. 4. 염증성 질환. 궤양성 결장염이나 크론병에 걸린 사람 300만 명 중 약 22%가 소장세균 과증식을 함께 앓고 있다. 5. 지방간. 현재 미국 인구의 거의 절반가량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들의 40에서 60%의 소장세균 과증식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6. 자가 면역질환. 전신경화증, 류마티즘성 관절염, 관절병 건선, 1형 당뇨병처럼 서로 이질적인 질병이 한 범주로 묶인 이 질환에서 각각의 질병은 소장세균 과증식과 다양한 연관성을 보인다. 예위 연구에 따르면 자가 면역질환 환자의 약 40%가 소장세균 과증식을 앓고 있다고 한다. 7. 피부 발진. 장미증, 건선, 습진 환자의 약 40에서 50%는 소장세균 과증식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장미증을 앓는 사람은 소장세균 과증식이 있을 가능성이 10배나 높다. 8. 파킨슨병.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가로막는 이 퇴행성 질환은 미국인 100만 명이 앓고 있으며 이 중 25에서 67%가 소장세균 과증식을 함께 앓는다. 9.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비 연구에서 나온 증거이긴 하지만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는 사람은 소장세균 과증식이 있을 확률이 5배나 더 높다. 10. 하지불안 증후군. 이 질병은 숙면을 방해해서 정신, 정서, 신진대사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최대 100%의 환자가 소장세균 과증식을 동반한다. 11.
우울과 불안. 최근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이 심리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미국인 6천만 명 중 대다수의 혈중 LPS 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높으며 소장세균 과정식을 암시하는 장 투과성도 높다고 한다. 이렇듯 특정 질병들은 한결같이 소장세균 과정식과 높은 연관성을 나타낸다. 이런 질병을 앓는다면 소장세균 과정식이 그 질병을 일으켰거나 악화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과민대장증후군, 섬유근육통, 하지불안 증후군, 지방간은 사실상 소장세균 과정식의 적신호다. 자가 면역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신진대사 질환, 죽상경화증 역시 소장세균 과정식이 원인이거나 그것이 악화한 질환이라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소장세균 과정식을 앓는 사람들은 다양한 증상을 겪지만 질병을 진단받지 못한 채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통증과 장애로 고통받으며 부분적인 효과만 나타내거나 아예 효과도 없는 약을 처방하는 의사의 쓸모없는 진료를 견디곤 한다. 소장진균 과정식에 딸려오는 것들. 앞서 설명한 대로 세균이 과도하게 자라는 소장세균 과정식은 놀라울 정도로 흔하지만 기존의 보건 의료체계에서 심각할 정도로 무시당하고 있다. 소장진균 과정식도 마찬가지다. 습진, 낮의 피로감, 관절 통증, 인지장애가 위장관에 과정식한 진균 때문이라고 의심하는 일반 의사는 흔치 않다. 소장세균 과정식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도 인정되지 않는 소장진균 과정식을 겪는 사람이 여전히 수천만 명에 이른다. 증상만 보고 세균 과정식인지 진균 과정식인지 구분하기는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두 미생물이 나타내는 증상이 겹치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복부 통증을 앓는 사람에게 소장세균 과정식이 있다면 그중 36%는 소장진균 과정식도 있으며 그와 별도로 소장진균 과정식만 있는 사람도 24%나 된다. 소장세균 과정식처럼 진균 과정식도 아래에 나열한 수많은 유사 증상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이 있다. 1. 피부 발진. 특히 스테로이드 연고를 비롯한 치료에 거의 혹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아토피성 피부염과 습진. 2. 알레르기. 피부, 기도, 부비강, 그 외 점막에 생기는 알레르기 중 최소한 몇 종류는 진균 단백질 배출이 원인이다. 3. 자가 면역질환의 유발 혹은 악화. 일형 당뇨병을 앓는 어린이는 장내에 진균이 군체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4. 복부 불편감, 팽만감, 설사. 과민대장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이다. 5. 피로감, 정서불안.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이유 없이 극단적으로 변해서 힘들다면 진균 과정식을 의심해야 한다. 단 음식을 끊임없이 먹어도 충족되지 않는 당류 갈망 역시 소장진균 과정식이 불러오는 특정적인 증상 중 하나다. 진균은 당류를 먹고 번성한다. 음식으로 유입되는 당인지 당뇨병 때문에 몸 조직 전체에 분포하는 당인지는 상관없다. 위장관에 증식하는 진균은 파괴적인 거주자들로 보호형 점액층을 공격적으로 분해하고 장세포를 손상한다. 세균 과정식이 그렇듯이 진균 과정식으로 나타내는 모든 결과는 진균 자체만 문제인 것이 아니다. 진균은 자기 세포벽에 있는 유독한 성분인 베타글루칸을 혈액으로 배출하는데 이 과정은 소장세균 과정식에서 나타나는 뇌독소 혈증과 유사하며 루푸스, 궤양성 결장염 등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현상으로 밝혀졌다.
흔히 볼 수 있는 소장세균과 소장진균의 동시 과증식은 몸에 유독한 분해산물 쓰나미를 일으키고 이 쓰나미는 대부분 혈액으로 유입되어 멀리 떨어진 기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독소 폭풍은 위장간의 세균, 진균 과증식이 어떻게 장미증과 습진, 섬유근육통의 관절, 근육통,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인한 심각한 뇌장애를 일으키는지 설명해준다. 현대인은 인간의 장내 미생물에 근본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끔찍하고 기괴한 괴물을 만들어냈다. 소장세균 과정식이든 아니든 현대인은 인간의 위장관에 서식하던 세균종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해로운 종들만 증식하게 했다. 우리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그래도 마이크로바이옴을 회복하는 방법은 정교하게 계획할 수 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회복하면 섬유근육통 증상이 개선되고 과민 대장증후군으로 생기는 배병 급박감과 복부 팽만감에서 해방되며 수많은 조기 노화 현상이 사라지고 신경퇴행성 질환의 일부 증상이 회복되기까지 한다. 그 외에도 빠른 체중 감량, 꿈으로 가득한 숙면, 부드럽고 탄력 있는 피부와 주름 감소, 정서 안정, 에너지 증가, 더 행복한 관계 등 수많은 상쾌한 장애 혜택이 나타날 것이다. 장내 미생물 균총이라는 정원에 씨를 뿌려라.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떤 모습일까? 항생제, 글리포세이트가 뿌려진 곡물, 혹은 폴리소베이트 80으로 유화한 로키로드 아이스크림을 한 번도 먹지 않은 수렵 채집이는 현대인에게 없는 세균종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현대인은 수렵 채집인에게는 거의 없는 종을 가지고 있다. 혹시 이 차이는 숲, 정글, 산이 아닌 세상에 현대인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적응한 결과일까?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에 일어난 변화의 일부분은 현대 세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적응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제초제와 항생제에서 나온 역효과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누구도 답을 전부 알지는 못한다. 그래도 우리는 더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들기 위해 여러 전략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바뀐 마이크로바이옴은 처참한 현재 상황보다 더 나을 것이다. 우리는 몸 안의 정원에서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은 뒤 물과 비료를 줄 것이다. 물론 장내 미생물 균총이라 부르는 정원에서는 주키니 호박을 수확할 수 없지만 건강을 위해 키운 미생물을 늘려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땅을 고르는 일,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 정원을 붕괴시킨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이른 봄, 채소가 자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정원에서 나뭇가지나 돌을 치우는 일과 비슷하다. 장내 미생물 정원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바로잡거나 바꿀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1. 당류를 먹지 않는다. 설탕이 든 탄산음료나 과자를 먹는 것은 세균과 진균에 위장관을 타고 올라와서 증식하라는 초대장을 전하는 것이다. 식단에 든 엄청난 설탕은 사실상 소장세균 과증식과 소장진균 과증식을 위해 마련한 무대나 다름없다. 2. 칼로리가 없는 합성 감미료를 피한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사카린으로 단맛을 낸 음식을 먹지 않는다. 무가당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프로즌 요구르트, 껌, 그에 비슷한 성분을 함유한 가공식품이 포함된다. 3. 유화제가 든 가공식품을 배제한다. 폴리소베이트 80과 카복시 메틸 셀룰로스는 점막을 분해하고
장내 미생물 종의 해로운 변화를 일으키며 장 내벽이 투과성을 높여서 식욕을 돋우고 체중을 늘리며 염증 반응을 일으켜 자가 면역질환으로 이어진다고 앞서 설명했다. 카라기닌, 프로필렌 글리콜, 레시틴처럼 약한 유화제가 얼마나 폭넓게 관여하는지는 아직 모른다. 상세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상식을 따르면 된다. 즉, 아보카도, 달걀, 푸른잎 채소 같은 자연식품을 먹고 합성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식품을 고른다. 가공식품을 살 때는 이름을 아는 성분이 들어있고 성분 목록은 되도록 짧은 것을 고른다. 예컨대 샐러드 드레싱을 살 때는 올리브유, 식초, 소금, 허브가 들어있고 점도 증진제, 검 혼합제가 없는 제품을 고른다. 아이스크림은 크림, 산딸기류, 코코아, 그 외 천연 향미료나 나한과 스테비아 같은 안전한 감미료만 든 것을 먹거나 상쾌한 장요리법에서 제시하는 요리법으로 직접 만들어 먹는다. 4. 유기농을 고른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되도록 제초제와 살충제가 잔류할 가능성이 적은 유기농 식품을 고른다. 제초제와 살충제는 극소량이라도 인간의 뇌분비계와 호르몬계 그리고 장내 미생물 균층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정수를 마신다. 상수도는 염소와 불소를 소독하는데 두 화합물 모두 장 점막에 해로운 효과를 나타낸다. 6. 밀과 곡물을 피하거나 최소화한다. 최근의 과학 연구 결과들은 밀에 들어있는 글리아딘 단백질과 다른 곡물에 들어있는 유사 단백질이 장내 투과성을 높여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미생물, 해로운 분해 산물이 혈액으로 흘러가게 한다고 확신한다. 이 과정은 일형 당뇨병과 류마티즘성 관절염을 포함한 수많은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한다. 즉, 밀이나 곡물을 섭취하는 데다 소장 세균, 소장 진균 과정식이 유발하는 뇌독소 혈증까지 있으면 장 투과성이 높아져 많은 질병에 문을 열어젖히는 것이나 다름없다. 호밀, 보리, 옥수수, 귀리, 조와 기장 같은 나달 곡물, 수수, 콩을 먹지 않으면 글리포세이트 노출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 3. 술은 가볍게 한다. 알코올 음료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섞여 있다. 색과 향을 위해 넣은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좋은 성분도 있지만 나쁜 성분, 즉 알코올과 당류도 섞여 있어서 해로운 세균종, 특히 진균 과정식을 촉진한다. 8.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와 이산 억제제를 피한다. 먼저 주치의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슬프게도 의사의 90% 이상은 일단 이 약들을 먹으면 끊을 도리가 없다며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 책에 설명한 기본 전략은 많은 사람이 이부프로펜과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를 끊을 수 있게 돕는다. 그러나 프로토닉스나 프릴로색 같은 위산 억제제는 중단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렵다. 주치의와 함께 위산 저하증, 소장세균 과정식 등에 관한 문제를 탐색해야 한다. 이 항목들이 벅차게 느껴진다면 통째로 먹는 진짜 음식으로 돌아가기가 핵심이라는 것만 기억한다. 수십여 종의 첨가물, 유화제, 혼합제, 감미료, 그 외 화학물질이 든 가공식품보다는 가능한 자연 그대로의 상태인 식품, 즉 달걀, 고기, 채소, 과일, 콩과 식물을 고른다. 물론 항생제 노출도 최소화해야 하므로 꼭 필요할 때만 항생제를 처방받는다.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풍경은 현대인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떼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붕괴 요인이 모두 밝혀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지침을 따르다 보면 붕괴 요인 대부분을 줄이거나 제거했을 것이다. 그때가 돼서야 겨우 잃어버린 미생물 씨앗을 심으면서 체중을 늘리고 혈압을 높이며 정서와 정신 건강을 무너뜨리는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일을 이어갈 수 있다. 새로운 씨앗 심기. 프로바이오틱스와 반려식품은 씨앗을 다시 뿌리는 프로그램의 초석이다. 우선 프로바이오틱스의 세계를 파헤쳐보자. 시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는 유익하다고 여겨지는 살아있는 미생물들이 들어있다. 보통 캡슐 형태로 만들고 미생물이 수백만에서 수십억 마리 혹은 CFU 단위로 들어있다. 시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든 미생물들은 대부분 세균이지만 때로 사카로미세스 보올라디 같은 유익한 진균종도 들어있다. 일부 프로바이오틱스는 포자 형태나 토양에 사는 미생물을 함유하기도 한다. 시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 먹은 유익한 종과 균주는 위장관에 자리 잡은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만 유익한 혜택을 제공한다. 유익한 미생물이 장기간 서식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중 하나지만 시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는 이 목표를 이루기가 어렵다. 다행히 이런 미생물들이 일시적으로만 머물더라도 유익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유익한 효과를 나타낸다. 1. 장점액 생산을 촉진한다. 비피도박테리움 종은 이 분야에서는 챔피언이다.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를 먹으면 부티레이트와 프로피오네이트와 같은 지방산을 생산해서 장 세포의 점액 생산을 열정적으로 촉진한다. 2.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영양소를 유익한 대사산물로 바꾼다. 3. 병원성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한다. 4. 영양소, 특히 비타민 B1, B2, B6, 엽산, B12를 생산한다. 반려식품은 우리 위장관에 유익한 미생물을 심는 또 다른 방법이다. 반려식품도 시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처럼 유익한 종과 균주가 인간의 위장관에 오래 서식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섭취하는 편이 더 유익하다. 인간은 수백 년 동안 맛과 영양을 향상시키고 식품이 상하는 것을 예방하는 식품 가공 기술로서 반려식품을 즐겨왔다. 이탈리아의 프로슈트, 그리스의 올리브, 한국의 김치, 일본의 우메보시, 그 외에도 많은 반려식품이 세대를 넘어 전수되는 요리법에 따라 만들어진다. 반려식품은 전체 요리처럼 종류가 많고 다채로우며 반려 미생물은 수백 종이나 있고 음식이 반려되는 주변 조건도 다양하다. 김치, 콤부차, 전통 사워크라우트, 반려한 피클, 캐피어, 요구르트, 집에서 반려한 채소 등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에 수없이 존재하는 독특한 전통 반려식품을 먹도록 한다. 이는 락토바실루스, 비피도박테리움, 헤디오코쿠스, 류코노스톡 세균종과 익숙한 진균종, 특히 캐피어와 콤부차에 들어있는 진균종 섭취를 늘리는 또 다른 방법이다. 반려식품에 든 미생물은 처음 음식을 만들 때 존재하는 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리는 특정 종이나 균주를 선택할 수 없다. 이런 식품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수십억, 때로는 수조 마리씩 존재할 것이다. 보통 우리가 먹는 반려식품에 든 미생물은 장 속에 며칠 혹은 몇 주 정도만 서식하며 때로는 몇 시간 만에 장 속에서 빠져나가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반려식품에 든 미생물은 시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과 비슷한 효과를 제공하며 살모넬라 같은 병원체로부터 보호해주고 유익한 대사산물과 비타민을 생산하며 비활성화된 영양소를 활성화한 형태로 전환한다. 반려식품이 건강을 향상한다는 증거는 제한적이지만 변비가 개선되고
2형 당뇨병 위험이 낮아지며 염증 지표가 감소하고 체중 증가를 막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다. 특히 캐피어에 든 다양한 미생물은 소장세균 과증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장내 세균의 증식을 막기도 한다. 어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골라야 할까? 대부분의 시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참여한 세균 균주를 표시하지 않는다. 이는 문제다. 예를 들어 락토바실루스 람노서스 지지는 항생제 치료 후 나타나는 설사를 빠르게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사실이 임상 연구로 증명되었다. 그러나 다른 락토바실루스 람노서스 균주는 이런 효능이 없다. 즉, 락토바실루스 람노서스를 함유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대부분이 이런 측면에서 실제로는 쓸모없다는 뜻이다. 효과가 있지만 값은 비싼 특정 균주를 사용하는 대신 제조업체는 비용이 덜 드는 다른 균주를 종종 사용하기 때문이다. 기성 원피스나 바지를 크기, 색상, 스타일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손에 잡히는 대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 마찬가지로 균주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날림으로 만든 시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먹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시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할까? 제품을 사려면 결국 돈이 든다. 누구도 확실한 답을 줄 수 없는 문제지만 내가 보기에 시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그리고 복부 팽만감, 설사, 피부 발진, 호흡 속 수소기체 농도, 성가신 증상 등 당신이 눈여겨보는 지표가 완화될 때까지는 유용하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계속 먹는다고 해도 해롭지는 않다. 그러나 일상의 발효식품을 끌어들이고 프로바이오틱스 섬유소를 식단에 자주 넣고 다양한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중요한 세균종을 복구하는 등 곧 알려준 다른 전략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다. 저렴한 프로바이오틱스를 직접 만들자. 시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 요구르트 만들기. 초보자는 10종 이상이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선택한다. 단, 사카로미세스, 칸디다, 클루이베로마이세스 진균종은 반려 혼합물을 알코올로 만들 수도 있으므로 이들이 없는 제품을 고른다. 준비물, 프로바이오틱스 캡슐 1개,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 즉 이눌린, 날감자 전분, 2큰술, 유지방이 10에서 12% 들어있는 유기농 크림 1리터. 만드는 방법 1. 중간 크기 볼에 프로바이오틱스 캡슐 내용물,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 유기농 크림 2큰술 혹은 다른 반려용 액체를 넣고 섞는다. 2.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가 덩어리지지 않도록 잘 저어서 매끄럽게 섞는다. 3. 남은 유기농 크림 혹은 다른 반려용 액체를 전부 넣는다. 4. 랩으로 살짝 덮은 후 반려기 안에 넣고 41도에서 36시간 동안 반려한다. 5. 유청 2큰술을 남겨서 다음에 만들 요구르트 종자로 보관한다.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